야구 배트는 백현우의 뒤통수에 명중했고 백현우는 악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백현우가 쓰러지자 부동산 사기범은 백현우의 차를 받아 부둣가로 옮겨놓고 그곳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걸로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백현우가 말했습니다. 먼저 확인부터 해. 나를 5분 먼저 죽이나 뒤에 죽이나 달라질 건 없잖아. 근데 나를 죽이라고 시킨 사람한테 전화해보면 그 사람이 너랑 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부동산 사기범은 은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백현우 씨 처리했어요. 확실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숨어 있어. 내 돈은요? 비행기는? 줄게. 근데 지금 나랑 만나거나 돈이 오가면 경찰한테 의심받기 딱 좋다고.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부동산 사기범은 은성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은성은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은성은 이미 살인자가 되어버린 부동산 사기범에게 굳이 돈과 비행기 티켓을 제공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자신이 살인교사를 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기에 은성은 이쯤에서 부동산 사기범을 깨끗하게 손절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살인자가 된 부동산 사기범이 은성에게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경찰에 가서 자수할 수도 없었기에 부동산 사기범은 이제 경찰을 피해 영원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사기범의 처지는 낙동강 오리알, 즉 새가 된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 백현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냥 부동산 사기범이야. 하지만 나를 죽이는 순간 살인범이 돼. 당신이 날 얼마 전에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 아직 기록되어 있어. 내가 죽는 순간 그 사건은 폭행이 아니라 살인 미수가 되겠지. 당신이 용의선상에 오를 것은 뻔하고 계획된 범죄로 인정돼서 가중처벌 될 거야. 해외로 도주한다 해도 최고 수배 등급인 인터폴 적색 수배 단계에 오를 거고 도주로를 미리 계획한 보복 목적 살인으로 가중 처벌되면 최소 20년이야. 근데 당신이 여기서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이중계약 사기범으로 징역 3년일 뿐이라고. 내가 땅 주인들과 당신이 합의 볼 수 있게 도우면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해. 어떡할래? 여기서 멈추면 오늘 밤 일은 없던 걸로 할게. 부동산 사기범은 논리정연한 백현우의 말을 듣고 어쩜 이렇게 똑똑할 수 있을지 감탄했습니다. 은성과 짧은 전화 한 통을 하고 올 동안 백현우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정리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은성이 자기 뒤통수를 칠 거란 걸 정확히 예견한 백현우를 보고 있자니 은성보다 백현우를 믿고 따라가는 게 더 확실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백현우는 한 가지 팁을 더 주었습니다. 여기서 백현우를 죽이려는 것을 멈추면 백현우는 오늘 밤 일은 없던 걸로 할 것이기에 부동산 사기범은 아무 죄가 없어지지만 은성이 살인교사를 사주했다는 것은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현우는 나를 살려주게 되면 부동산 사기범이 갑이 되고 은성이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부동산 사기범은 은성에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기범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매우 똑똑하고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야, 나한테 지금 당장 돈 붙이지 않으면 너 살인교사한 거 경찰 가서 싹 다 불어버린다. 이제 내가 갑이고 내가 을이야. 자식아. 은성은 백현우를 죽이지도 못하고 부동산 사기범에게 협박까지 받는 신세가 되자 치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은성의 부하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머리가 좋은 백현우한테 또 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짝사랑해오던 홍혜인도 은성은 벌레 보듯이 취급했지만 백현우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은성은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주체 못했습니다. 부동산 사기범으로부터 목숨을 구한 후 백현우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홍혜인이 있는 퀸즈타운이었습니다. 홍혜인을 데려간 은성이 홍혜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혜인아, 괜찮아? 왜 그래? 백현우의 얼굴을 보고도 이게 백현우인지 은성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홍혜인은 백현우 머리에 난 상처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마 상처는 뭐야? 또 누구한테 얻어맞은 거야? 백현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몇 번을 더 말하지? 나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3대1로 붙어도 끄떡없다니까. 백현우는 홍혜인이 너무 귀엽다는 듯이 볼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 보니까 백현우 맞네. 홍혜인은 그제야 백현우임을 확신하고 백현우의 품에 안겨 자동차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달달구리한 모습을 CCTV 모니터로 확인한 은성은 홍혜인과 먹으려고 준비했던 식탁을 다 깨부수며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성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홍혜인의 사랑은 받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성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삐뚤어진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한 모슬애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너 내가 낯선 땅에 자식 보내놓고 모른 척 살았다고 원망했었지? 너 입양한 양부모가 돈은 그렇게 받아 처먹고 너 학대했던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술도 안 먹던 그 사람들
음주운전 사고로 죽은 게 우연이었을까? 은성은 갑작스러운 모슬이의 살인교사 고백에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너 못살게 굴던 희망상록원 원장, 거기 갑자기 불나서 폐원되고 원장 죽은 것도 그냥 다 사고였다고 생각해. 모슬이는 은성 앞으로 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난 내 아들을 방치하지 않았어.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힘들게 하거나 내 앞길 막는 사람들을 나는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단다. 너 퀸즈 회장 만드는 게 다가 아니야. 이 모든 게 온전하게 내 거가 되는 게 내 목표야. 그거 방해하는 사람은 난 그냥 두지 않을 거고 그게 홍혜인이든 뭐든 알겠니? 이게 내가 널 사랑하는 방법이야. 내가 정말 혜인이를 사랑하다면 그래서 걔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용당하지 마. 난 그 꼴 그냥 두고 못 본다. 은성은 모슬이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모슬이와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신과 모슬이는 너무 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홍혜인을 다치게 한 개의 약을 먹여 죽인 것도 대학 때 홍혜인을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고 구해내고는 뿌듯해했던 것도 모슬이와 자신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직접 키우면 될 것을 굳이 입양을 보내고 상록원에 맡겨놓고는 제대로 안 돌봤다고 또 그 사람들을 죽이는 모슬이의 사랑은 은성의 사랑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성은 바닷가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홍혜인이 보트에서 떨어져 물에 빠진 날, 그날 은성도 바닷가에 함께 있었습니다. 은성은 홍혜인의 오빠 홍수환 때문에 홍혜인이 먼 미래 후계자 구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수환과 홍혜인의 엄마는 대놓고 홍수환을 편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은성은 홍혜인을 위해 홍수환만 죽이려고 했지만 그 보트 안에 홍혜인도 함께 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서 홍혜인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은성은 홍혜인이 죽을까봐 걱정되었지만 백현우가 물에 뛰어들어 구해낸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습니다. 은성은 자기가 홍혜인을 구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날 홍혜인을 구한 게 자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혜인아, 내가 나한테 갖고 있는 오해를 풀 시간이 필요해. 내가 그랬지. 내가 널 공경에 빠뜨리고 나서 도와줬다고. 그렇지 않아. 걔한테서 너를 구한 거, 바닷가에서의 사고에서 구한 거, 그거 모두 나였어. 은성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오랜 기억으로 왜곡이 되어 자기가 진짜 홍혜인을 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홍혜인이 걸어가는 위치쯤에 일부러 걔를 풀어놓은 것도 은성이었고 사격장에서 홍혜인이 걷는 루트에 멧돼지를 유인한 후 자기가 구해주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홍혜인은 이 두 사건 외에 이미 다른 자잘한 사건들을 통해서 은성이 어떤 인간인지 다 파악해놓았습니다. 은성은 어렸을 적 혜인이 떨어뜨린 목걸이를 보여주며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홍혜인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성의 말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직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홍혜인에게 은성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김선아는 전봉혜와 함께 백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다가 어린이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백현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선아는 백현우가 구했다는 여자아이가 홍혜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퀸즈가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용두리에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일에 쌓여있는 백현태 아내 김신록의 정체였습니다. 김신록은 백현태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러 처음으로 용두리에 방문을 했을 때 자기가 재벌의 딸이자 자신의 친오빠는 검찰총장이란 사실을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재벌의 딸이란 걸 알게 된다면 백현태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겁이 나서 여지껏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여러 번 말할까 했지만 홍혜인이 퀸즈의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백현우가 회사에도 사표를 내고 홍혜인을 피해 용두리로 내려온 것을 보고는 자신의 정체를 가족과 시댁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결혼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백두관이 홍혜인네가 재계에서 알아주기에 자신은 정치 쪽으로 힘을 써서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겠다고 말을 할 때 검찰총장 친오빠를 둔 김신록은 이로써 삼권 분립이 완성되나 생각했습니다. 입법, 정부, 사법까지는 아니었지만 정치, 경제, 사법 정도의 삼권 분립이 완성되는 용두리는 대한민국의 중심 같았습니다. 김신록은 백현태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개방적인 시어머니를 둔 덕에 서울로 자주 출장을 갈 수 있었고 시댁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신록은 비서실을 통해서 퀸즈타운 일가의 일을 속속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비자금마저 윤 대표가 가져갔다고. 김신록은 도련님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백현우가 알아서 퀸즈가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 9천억까지 은성에게 뺏긴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진 힘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백현우와 퀸즈 가족들은 백현태의 아내 김신록 그리고 그의 오빠 검창 총장의 비호 아래 퀸즈를 되찾아 오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